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주호민의 과거 입장문과 다른 행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게 감금 폭행당했다며 한 여성 BJ가 사건 반장에 제보해왔습니다. 여성은 감금 중 탈출했고 남편은 체포됐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앞에 계신 네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6시 10분 KBS ETV 불후의 명곡 나는 라이브로 봤다 손! 역시 의리의 승재현. 어이, 안 봤어. 진짜 저도 안 봤다고 의리 하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 교수님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셨죠? 네, 있는 줄 알아요. 알면서도 안 본 나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아니, 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보셨어요? 예. 자기가 나온 걸 못 보셨어요? 아니 뭐 방송 많이 해서 좀 그랬습니다. 예. 이야, 방송 많이 해서 그런 거 안 봐도 된다. 그건 아닌데 항상 생방송이 많아서 예. 하여튼 못 봤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우승 못 하셨어? 제가 못해서 노래를 좀 못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하셨고 감사합니다.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꼭 우승하세요.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정기관의 사형 집행시설에 대한 점검 지시 내렸다고 하죠. 26년간 이 시설을 놀렸으니 고장난 데 없는지 기름칠을 해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며칠 전 1심에서 판사에게 화끈하게 사형 때려주이소 했던 실제 사형 선고 나오자 검사한테는 이제 시원하지 됐지 하면서 호기롭게 굴던 부녀자 살인마 정두호 이자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쯤 내가 괜한 짓 했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신랑 김주호 사반 본다고 대충 국에 밥 말아서 TV 앞에서 킥킥대면서 먹어요. 인간아 밥은 식탁에서 먹어 하신 김선화님. 사반만 보면 열받아서 꼭지가 돌고 그렇다고 안 보자니 궁금하고 나 하신 양원성님. 어제 이름 불러준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강준원, 할머니 권순주 씨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 거짓말쟁이 하신 강인숙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뉴질랜드 겨울이에요. 밤 9시 30분에 사반 본방사수 중 하신 알렉스, 앨리스 부부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올해도 역시 남친 없이 혼자 보내네요 하신 경미애님. 아이들 데리고 천안 여행 가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들 너무 친절했어요. 천안 택시 전국에서 최고 하신 김안나님. 캘리포니아의 베티 하님. 멕시코 엔세나다의 마리아나 리님. 마라이나 리님. 이유차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교수님 준비하시고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박. 오늘 맞으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오붓하게 먹더니 먹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남녀 2명이 술집으로 입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석 자리에 착석하죠. 자, 각종 안주와 술 듬뿍 주문하고서 냠냠 쩝쩝 자, 이후에 어느 정도 먹었는지 여성이 먼저 가방을 챙겨서 저렇게 일어나고요. 자, 혼자 남겨진 남성.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더니 말이죠. 야, 너 사건 반장 봤어? 이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고 설마 그냥 가는 거? 그렇습니다. 자, 테이블 놓고 간 거 없나 하더니 살핀 뒤에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먹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술집에서요. 남녀 2명이 먹튀를 한 사건입니다. 밤 9시 40분쯤 남녀 손님 2명이 와서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랑 주류까지 총 38,000원어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이 먼저 가방을 챙겨서 나갔고요. 남성이 20분 정도 혼자 머물더니
들어오더니 역시나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혹시나 담배 피우러 간 게 아닐까 싶어서 기다렸는데요. 역시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손목을 단련하는 남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길을 걷던 노인 갑자기 주먹으로 뭔가를 쾅 칩니다. 쾅쾅쾅쾅. 예, 잠깐 손을 보더니 또 쾅. 혹시 철사장 뭐 단련하시는 분인가? 자, 또 쾅쾅. 저 손 아플 텐데 손목 부러지. 예, 자, 이 남성 지금 몇 번을 지금 해요. 자, 차가 지나가는 것 보셨나요? 예, 툭 사이드 미러를 툭 했습니다. 자, 차량이 멈추자 손목을 쥐고 하면서 막 거짓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치료비를 뜯어낼 생각에 벌인 자해 공갈, 이른바 손목치기.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이 저렇게 보고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철사장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딱 봐도 선수입니다. 네. 진짜 좀 저런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는 거는 출근길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이제 고의로 손을 부딪힌 그 다음에 합의금을 받아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이른바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지만 손목치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범행 전 손목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봇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물건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15회 정도 사고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받아낸 돈이 한 62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물론 뭐 어려워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잖아요. 아까 보면 완전 길 바깥에 이만큼씩 나와서 툭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서 우리 경찰 딱 잠복 수사해서 잡았다는데요. 저렇게 손목치기로 저런 거 하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근 시간대를 노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 회사도 가야 되고 막 당황할 테니까 뭐 일단 교수님 급한 대로 그냥 얼마나 드리면 돼요?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도 저 정도의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현금으로 당장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좁은 골목이어야 차도로 내려설 수 있으니까 그 골목을 노렸고 또 이 골목에 출근 시간대에 차량이 굉장히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서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뭐 사고로 위장하려고 해도 본인도 좀 덜 다쳐야 되니까 큰 길을 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했느냐, 어디다 썼느냐 물어봤더니 술값으로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개념 불꽃놀이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이도의 해안도로 불꽃이 펑펑 누군가 폭죽 상자에 불을 붙인 뒤에 저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불꽃이 차들로 팍팍팍팍팍 튀고 있죠. 결국 저기 주차된 차들 완전 다 파손이 됐다는 것. 아니, 하려면 바닷가 쪽으로 하든지 이게 대체 무슨 민폐야. 자, 이 기자 어떤 상황이죠? 네, 저게 지난 27일이고요. 저녁 8시쯤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오이도인데 한 남성이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들 앞에서 저렇게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식당에 방문해서 주문 기다리다가 저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저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뭐 그런 지형입니다. 거기에서 이 남성이 이렇게 차들 앞인데도 폭죽을 터뜨려서 인근에 주차돼 있는 다수의 차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요. 이 가해자 이 남성이 여러 개의 폭죽 상자에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부는 바람에 대량의 폭죽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터졌다고 하는데 식당 주차관리 직원 또 피해 차주 등이 이 남성에게 가서 항의를 했더니요.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사람도 폭죽 터뜨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차량 손상된 증거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영상이 있는 줄은 몰랐겠죠. 목격자들 영상 본 뒤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남성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민사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왜 고의성이 없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예상하고 충분히 의혹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거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 지금 실제로 지금 주차 관리원 눈도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고의란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혹했을 때 성립하는 게 고의인데 당연히 인식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저렇게 하게 되면 저게 반드시 튀면 차량이 손괴되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처벌성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말한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식당 앞 의자 도둑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 줄무늬 치마 여성을 주목해 주세요. 자, 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백을 하더니 손님 대기용 의자,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자,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앉아도 보고, 아하 이런 그리고 다른 의자도 보고, 아유 여기가 뚜껑 열어보시면 지금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일타쌍피 겹쳐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으라차차차차 들고 갑니다. 자,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야, 정말 가져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보고 아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네 이 정도만 확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사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후 10시쯤 용산구에 어떤 가게 앞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뭐 가게를 살펴보더니 지금 이렇게 그냥 포개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저 의자 얼마일까요? 한 개에 6만 원, 12만 원 손실이 비싼 발생했습니다. 거네요. 경찰에 지금 이제 접수돼서 수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예. 짧게 한마디 호통.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다른 데 가서 합시다입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라면 조금만 양해 말씀 미리 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 한 견주가 대형견과 함께 산책 중입니다. 냄새를 킁킁 맡더니 여기가 좋겠군. 자, 그렇습니다. 자, 장소를 딱 잡고 개덩을 저렇게 합니다. 시원하다. 야, 주인아 가자. 자, 뭐지? 견주 가자니까 가? 진짜 갑니다. 여기 그런데 남의 집 앞이었어요. 개는 개니까 그렇다고 쳐. 사람 주인 네가 치워야지. 그렇죠. 개가 치우면 좋지만 뭐 개가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견주인 사람이 지금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동물보호법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외출했을 때 배변 봉투를 가져가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1차 3만 원, 2차 5만 원, 뭐 3차가 되면 지금 2차 7만 원, 3차가 되면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아마 이 사람 그거 신경 별로 안 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렇게 나올 때 배변 봉투를 좀 챙겨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지금 변을 보고 지금 가버린 결과거든요. 그 집 사람 나오면 밟습니다, 저거를.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수중보 아래 승용차 여러 대가 저렇게 일렬로 쫙 물이 흐르는 그 위에다가 캠핑 의자와 테이블 세팅까지 저 위쪽엔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큐브로 또 그 와중에 또 놀고 앉았어요. 자, 저 계곡 아래에선 분명 누군가가 와 여기 물 진짜 맑다 했을 텐데 승 의원님 저는 이게 1990년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차가 사진입니다. 다 요즘 차예요. 예, 전부 다 최근 사진인데요. 아마 한 대가 주차를 하니까 옆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2대가 4대가 되고 그 다음 날은 4대가 6대가 돼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의 집단 의식을 가지고 저게 적법이라고 오해하는 듯한데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차박 근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로 보이는 한 수중보 아래에 자동차가 일렬로 서 있고 캠핑 의자와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중보 위에 아이들 보이시죠? 자, 아이들이 사실상 물놀이를 즐기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져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보에서 물이 저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급하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저 수중보 위로 물이 한없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또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동차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럼 자동차 안에서 오일 같은 거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의 하천에 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천에 불법으로 이렇게 상 같은 걸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까요. 불법이 함께 모였다고 절대로 적법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웠으면 좋겠다.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제 와서 제사 지내라고? 아하. 자, 오늘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들 보고 친할머니 제사를 지내라는 전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16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도박 때문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전 남편은 양육비 한 푼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성인이 된 아들이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이 아들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사연자에게는 전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아빠도 만나고 또 인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이 또 찾아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그런데 전 남편이 이렇게 찾아온 아들한테 할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사는 네가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전해 들은 사연자는 전 남편이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아빠 노릇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에게 제사 지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전 남편입니다. 이봐, 지훈 엄마, 당신 정말 이러기야? 그래, 우리 이혼한 거 맞아. 남남 맞아. 하지만 지훈이는 엄연히 내 새끼야. 나 박가야, 박가. 지훈이 이름 뭐야? 박지훈이야, 박지훈. 아, 우리 집 장손이 당연히 지사를 지내야지, 이 사람아. 동그라미.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 아닌가? 자,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전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 인간 이거 완전 사람도 아니네. 야, 너 진짜 안 본 사이에 양심에 털까지 났구나. 박가, 장손, 그렇게 장손 귀한 줄 아는 인간이 양육비 한 푼을 안 주고 이제 와서 뭐 애비 행세를 해? 이걸 그냥 X.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뭐 OX 이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 남편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뭔가 좀 경고를 주고 싶어서 사연을 골라봤는데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라. 아직 할머니 안 돌아가셨잖아요. 안 돌아가실 때 무슨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들이 왜 아빠를 찾아가요? 그 아빠는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그 엄마가 당신을 오로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에 집중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했다면 굳이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 죄송합니다. 이게 핏줄이 중요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 아들은 아마도 할머니 제사를 지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내 제사를 지내가지고 추석 때부터 저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2주마다 제사가 주르륵 있는데, 아이고, 이런 어떤 문제는 손주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할머니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근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답답한 건 손주한테 왜 아버님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본인이 일단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상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그냥 싫어 이러면 됩니다. 네가 해. 네가 해. 네 할 일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해. 싫어. 너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해고 이 손자잖아요. 이 손주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사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할 일이에요. 당신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 남편 쪽 편을 드신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찾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김태윤님, 본인이 지내세요. 황영아님, 아들 장가는 다 갔네요. 김민정님, 나중에 전 남편 몸 불편하면 아들 보고 돌봐달라고 하실 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시에나님도 아빠 노릇은 하고 얘기하죠, 하셨는데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베네지님, 아들 의견이 중요할 것 같다. 아들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드님이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자리에서 뭐 거부를 하시든지 뭐 동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어머니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전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 사건 반장 제보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제보창 많이들 좀 얘기 보내주시고요. 자, 30여 년 전 부군을 먼저 보내고 서울 종로에서 지금 식당 하시면서 3남매를 키워오셨다는 임수연 여사님 보고 계시죠? 따님 이승희 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탓인지
술 취한 남자들의 희롱과 행패가 일상타반사. 자, 당장 저렇게 사진 며칠 전에도 식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자들 웬일이야. 벌써 풀려나가지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면서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답니다. 이런. 자, 따님은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나랑 편하게 살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웹툰 작가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주호민의 과거 입장문과 다른 행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분명 2차 입장문에서는 그 특수교사 선생님 선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아는데 유죄 취지? 의견서? 제가 생각하는 건 딱 뭐 주호민 씨한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뭐 유죄 이야기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말의 수미일관이 맞아야 되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틀린다. 건반언이라 그러는데 건반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분명히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40페이지짜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건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주호민 씨가 다시 이제 의견서를 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분명히 저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아동 학대하는 사실이 명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언론 보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편향된 언론 보도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잘못이 다들 추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해자로 전락해서 일과 생활을 다 잃었다라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가정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편향된 언론 보도, 저기엔 뭐 사건 반장도 포함이 저분들 입장에서는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특수교사 선생님 측 변호사 분에게 저희가 직접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1일자 의견서를 내면서 거기 드리는 말씀 부분에 이제 격양된 어조를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도 그거를 인정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맞다. 그런 의견서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냈어요. 그럼 지금 저쪽에서는 하여튼 뭐 유죄를 물어달라 이런 상황인가요? 손수 탄원서 내는데 뭐 유죄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내라는 그런 거를 첨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8월 20일 의견서에는 정서적 학대가 명백하니 이 유죄를 선고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주 씨 측에서 유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증거는요, 그 녹취가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어떤 특정한 발언이 들어있는 녹취가 있는데 그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이번에 주 씨 측에서 정서적 학대라면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발언 어감과 또 전후 사정을 다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이 10월 말에 열리는데요. 4시간 분량입니다. 이 전체 녹음을 다 들어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그 녹취의 일부 어떤 표현을 주호민 씨 측에서 문제를 삼고 나오니까 이 교사 측 변호사도 야, 그러면은 한번 4시간 녹취 다 들어보자, 법정에서. 이렇게 장군 멍군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입장문에서 분명히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박 변호사님하고도 원만하게 좀 잘 좀 하셔라 했잖아요. 일단은 이런 어떤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호민 씨가 썼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아마 변호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아마 기술을 했던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를 내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아마 제출했던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2일 날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유죄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의견서도 있지만 또 탄원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 의견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공존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퇴근 후 연휴에도 카톡이다. 네네. 사실 이제 공개된 카톡 내용들이 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공개된 카톡 내용을 보면 사실 추석 연휴에 오후 8시 이후에 카톡을 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카톡을 보낸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 링크를 해서 이제 자폐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 씨가 이러한 교사에게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가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그 여학생 앞에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유일한 분이 바로 이 특수교사다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도 이 문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시 측에서 이제 교사한테 보낸 톡의 그 절대량도 확 늘어나요. 예, 지금 톡들이 이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 날 8일에도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일과 시간 이후에 보내는 건 참 바람직하진 않은데 오후 8시 경쯤에 이 메시지를 보내서 학교 폭력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에서 날짜를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날짜가 안 맞다고. 또 추석 연휴 날 마지막 날에는 연휴예요? 예, 연휴에도 마지막 날 얘기를 합니다. 이 피해 학생 좀 부모 동의도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합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여부 상관없이 통합반에 수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의를 좀 도와달라고 교사한테 종용했던 부분도 지금 확인이 되고 또 같은 날 15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소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당장 저 같은 경우도 퇴근 후에 우리 이자연 기자가 저한테 톡을 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좀 싫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면 진짜 다 잊고 싶은데. 예? 아니 그런데 이거 세상에 추석 연휴 때 왜 톡을 보내 왜? 그 정도까지 이 기자님을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예. 네, 어쨌든. 아니, 좋아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좀 부적절한 너무나 이제 내 아이 위주로 이 그 상황을 좀 그 봐달라, 내 아이의 처지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강권을 그냥 온 데다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 입장을 제가 너무나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폐라는 게 이게 증상이 참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뭐 뭔가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학교 폭력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 학교 안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원래 어떤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냐? 이 이제 학생을 담당하던 학급의 담임 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 문제가 된 선생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못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특수교사분이 지금 이 문제를 결국 감당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뭐 최대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특수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아 등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피해자의 부모들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특수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호민 씨가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녹음기를 13일 날 아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서 지금 이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몇 마디를 하신 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카톡 대화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들의 이것도 뭐 너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주호민 씨 아들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 씨 아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랑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대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보낸 문자 중에서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면서 오늘 오랜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어떤 신체 부위의 명칭이라든지 성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좀 잦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이는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 씨 측 역시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면서 아마도 집에서 편하게 표현을 못하는 걸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어떤 발달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녹음기를 들려보낸 그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Find My Kids라는 무슨 앱이 있대요. 네. 1학년 학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다가 위치 추적 뭐 이런 걸 달아서 하는 건데 그게 녹음 기능이 있답니다. 근데 일부 학부모들이 그걸 갖다가 그 앱을 구동시켜가지고 수업을 녹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학부모 단톡방에다 그걸 올려놓고 아이 막 선생님이 뭐 이런 표현을 쓴다 막 하면서 막 뒷담화를 한 게 얼마 전에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교수님도 학교 이게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누군가 녹음을 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딱 틀면서 이수정 교수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러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 그 재판부에서 모든 걸 다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편집을 해가지고 불리한 부분만 딱 내보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오해를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학부형들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발달이 좀 느려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좀 다른 애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고 상호작용이 어려웠어요. 그때 제 심정은 교실 바깥에 서 있기라도 허락을 해주면 유리창 넘어서 우리 아들이 도대체 교실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말 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정말 위하시면은 좀 무관심한 것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백방의 노력을 하셔서 선생님을 아이도 존경하게,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존경하는 선생님만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너무 이 대결 구도로 선생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건 아이를 위해서 너무 큰 손실이에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계속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여성을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 27일 앞에서. 오후에요. 서울 9호선 등촌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한 6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여성이 이 여성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요. 이 6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가 여성을 밀치고 공격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4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 두 여성 이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우리가 글로벌픽 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현장에 있는 영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거의 끝 지점에서 밀쳐가 넘어졌다라고 하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영무원에 가보니까 혈흔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목보대 정도 처치를 받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머리 뒷부분이 좀 찢어졌고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도대체 이 40대 여성 왜 일면식도 없는 60대 행인을 저렇게 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도소라도 보내주세요가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방금 나왔던 이야기대로 나 교도소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여성 사실상 노숙인이었습니다. 노숙인이었고 그 전까지는 노숙인이 있는 쉼터에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에 걸려서 퇴소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뭐 처지를 비관했는 듯한데요. 아무리 처지를 비관해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는 오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대 여성 기본적으로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다, 즉 가족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가족관계와 이렇게 단절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가족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어떤 무차별 폭행을 했는 거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교수님 뭐랄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영화에서 막 모든 악귀를 담아둔 그 상자에 봉인이 막 풀려 나온 느낌? 그래서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 막 여기 막 저 사방팔방에서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뭐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분이 가야 되는 곳은 사실은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여성분에게 적절한 이제 처우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답니다. 교도소 보내달라면서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네, 이번에는 지난 6월 30일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에요. 민원실 직원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앞서 태백경찰서의 경찰을 상대로 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이 벌금 낼 돈이 없다라면서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서 나 차라리 교도소에서 노역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 체포됐고요. 지금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 앞에 40대 여성도 그렇고 이 남성도 그렇고 말이죠. 승희 의원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가 편하니까 이러는 거다. 만약 가가지고 정말 다시는 가기 싫어 이러면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겠냐 말이죠. 사실 교도소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교도소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삼시세끼 절대로 밥 주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좀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 쉼터에서 노숙인 쉼터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걸려서 하는 수 없이 퇴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안전망을 조금 더 넓혀서 코로나19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이런 어떤 환경에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왔으면 교도소 갈 일 없었지 않았겠느냐. 좀 제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좀 안전망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노역장 유치 가만히 있으면 노역장 유치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면 그냥 부르니까 가서 노역장 유치하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폭행하면 이걸로 또 다른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가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망을 다시 한번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교도소 내에서 말이죠. 이 교도관분들에 대한 이 재소자들에 의한 폭행 사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뭐 법무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교도관들이 막 봉으로 막 재소자들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영화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도관님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뭐 이런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서 하소연을 하시던데 아무튼 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8월 중순 한 여성 BJ의 SNS에 죽음, 살인 같은 살벌한 단어들과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들이 연이어서 올라왔습니다.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납치를 당한 거 아니냐 여러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지난 17일 이 BJ는 그동안 자신이 감금당해 있었다며 간신히 탈출해 이 글을 올린다고 알리면서 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BJ가 세간의 관심을 끌려고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자작극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범인은 검찰에 구속 송치돼 있는 상태로 정체는 다름 아닌 BJ의 남편이었습니다.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오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야, 쟤는 저 사람은 누군데? 나 처음 보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 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그 사건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굉장히 인기 BJ인데요. 빛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명은 천예서 씨, 27살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BJ입니다. 유부녀고 딸도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돼서 또 이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예서 씨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 동안 남편에게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남편은 특수폭행과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천예서 씨는 6년 넘게 BJ로 활동 중인데요.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끈질긴 권유 때문이었다. 자, 그 과정에서 남편의 요구로 원치 않았던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천예서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남편이 TV는 무조건 가슴 노출이 기본이다. 라면서 저한테 섹시한 옷을 입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따랐지만 사람들이 애기 엄마인데 왜 가슴 노출하고 하냐, 인터넷 X년이다 X다 이런 걸 보면서 더 우울증이 심해졌고, 저는 하기 싫다고, 이런 옷 입기 싫다고 다툼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야하게 입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얘기를 하지만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이 바닥은 무조건 야한 옷을 좀 입어야 된다. 시청자들 아니, 좋아할 야하게 것이다. 입으면 그걸 가려줘도 될까 그렇죠. 말까 하네. 반대죠. 아마 남편이 빚이 좀 많았었고 또 당시 이 피해자 천예서 씨 같은 경우는 출산한 후 석 달 전 지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방송을 해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그 남성 잡지죠. 남성 잡지 커버 모델로도 지금 뭐 보십시오. 저 되게 그 남의 여자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또 그러니까 저 남성 잡지 최초로 그 결혼한 기혼 여성이 커버 모델이 됐다 해서 당시에 뭐 화제가 됐더라고요. 자, 승현님.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딱 그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앞세워서 아내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착취했는 외설적인 거죠. 그런 걸 하면서 그 돈을 그걸 지가 챙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지금 피해자의 주장이라서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반론권을 행사를 좀 하려면 남편분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다. 내가 대신 돈을 버는 것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하나 봤는데 그 사업체가 수억 대의 빚이 생기고 망했다라고 합니다. 망했으니까 이제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천예서 씨가 돈을 버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천예서 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금 많이 노출되는 옷을 이제 입는 과정이 좀 있었고 사실상 옷을 사는 것도 나중에 방송을 하면서 남편이 방송을 도와주면서 어떤 옷을 사는 것도 결국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편뿐만 아니라 천예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댁은 전혀 돈을 벌지 않고 시댁까지 저 예서 씨가 버는 돈에 대해서 다 그걸로 생활을 했고 전혀 돈을 벌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천 씨가 약간 기혼 여성 컨셉트였기 때문에 이 남편도 방송에 종종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또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2년 전 이 남편이라는 자가 천예서 씨의 아이디로 방송을 켰고 이런 자해소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는 내가 키웠어 라고 했다는 건데요. 실제 그 방송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야, 같이 가자. 나 얘 인생 포기했거든. 야, 이 야! 내가
간다. 지금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 TV 때부터 말 키워놨더니 나보고 이혼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녀석 이렇게 월 1,000만 원 벌게 해줬더구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장면 좀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딱 봐도. 교수님. 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예. 이게. 근데 뭐 지금 뭐 BJ가 하는 방송들이 참 이 안정적으로 뭐 윤리적인 방송 이거하고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워낙에 이제 음란한 내용으로 뭐 주제를 정하고 결국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아마 저 장면은 남편이 자해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먹고 뭐 술주정처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유튜브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이 막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 천 씨가 지금 정신질환으로 입원까지 해서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이 남편은 무슨 문제 제기를 하느냐. 빗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별칭. 그런데 이제 빗베리가 여러 스트리머, 뭐 다른 유튜버들이겠죠. 이혼을 종용을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이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뒷바라지 한 것도 모르고 결국 이 지경이 됐다고 하여 자해를 하게 된 그런 경위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뭐 2022년 3월 방송에서는 결국은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 잡지에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혼도 하기 전에 돌싱녀 컨셉으로 화보를 찍자 해가지고 또 그 화보로 또 돈을 벌기도 했다고 지금 돌싱 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센세이셔널한 둘 간에 있는 일들을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금전을 노리고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빗베리라는 사람이 정신병 증세로 입원을 하고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결국에는 이제 파탄이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겁니다. 이 남편이란 자가 다 대본을 써주고 이 천 씨는 그 대본대로 쭉 한 거예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지배를 받은 그런 흔적이 딱 보시기에도 그 느낌이 오시잖아요. 자, 그 와중에도 계속 이혼을 했네, 뭘 했네 하면서 계속 대중의 어떤 이 관심을 끌만한 뭔가 떡밥을 던져가지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젠 이혼. 한 집에 살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뭐 지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감금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어느 날 남편이 천예서 씨한테 너 바람 났냐 이렇게 물어서 천 씨가 그래 바람 났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새벽부터 목을 조르고 가위로 머리를 자른 뒤에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도 빼앗았고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화장실에 아침까지 감금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 되는 물건을 다 챙겨서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천만다행으로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남편이 집안에 경찰 있는 거 보고서는 왜 우리 집에 있냐 이렇게 경찰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천 씨는 경찰이랑 같이 집에서 나와서요 임시 숙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머리를 잘렸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미용실에 가서 저렇게 삭발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수십 통의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혼하자, 이혼 조건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을 믿고 18시간 뒤인 8월 14일 저녁 6시쯤에 집으로 다시 남편과 대화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하자니까 정말 잘 됐다 싶어서 간 겁니다. 자, 1시간가량 대화를 했다는데 갑자기 뜻밖의 이런 제안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밥 먹게 밥을 골라라 하면서 배달의 민족 어플이 켜진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보고 있었을 때 나무 도마로 제 뒤통수를 가격을 한 거예요. 목이 쫄려졌고 이번에는 정말 죽이려고 목을 쫄랐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싹싹 빌었어요. 하란 대로 다 할게. 돈도 전처럼 벌어올게. 오빠 말대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다 안 만날게. 이러니까 이미 늦었대요.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너는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어. 그러면서 손발이 뒤로 묶이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타이로.
자, 교수님께는 제가 정리할 때 여쭤볼게요. 승현님. 네네. 결국 체포가 됐는데 이 2차 감금, 폭행 전후로 한 행동도 뭐 경악스러워요. 사실 뭐 이 샀는 게 지금 케이블 지금 타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영수증을 딱 보니까 그 영수증에 보니까 뭐 청테이프도 샀고 케이블 타이 샀고 그냥 로프, 망치, 펜치, 그 망치, 펜치 이런 걸 다 샀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송곳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영수증에 나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하게 이 천 씨를 괴롭히고 감금하려고 노력을 했는 건데 이제 범행 후에 딱 검찰 조사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CCTV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10분 차이로 남편이 와서 천 씨를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 그 사이에 범행 도구를 다 챙겨서 증거를 인멸하고 비밀번호 탁탁탁탁 바꾸었는데 그날 저녁에 체포됐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조금만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해석하기 힘든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아까 앵커님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건 컨디션이 좋을 때 얘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감금 상태나 진배 없이 감금 상태에서 했던 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었고 BJ의 노릇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앞두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2차로 유인했을 때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아주 단호하게 경찰에다 신고하고 끝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 그게 바로 지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학대 여성 증후군입니다. 무서운 남자의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순간에 뭐 아주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사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피해자 탓을 하죠, 많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런 상태까지 학습된 무기력이 진행이 되면 피해자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 지경이면은 어떤 여성이라도 사실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좀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이후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해왔다는 최 씨. 개인 회생을 신청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둘째 출산을 앞두고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자 하나뿐인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게 된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택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끝내 용서했던 최 씨. 출장이 잦은 남편을 대신해 아픈 몸도 돌보지 못하고 육아에 며느리 노릇까지 충실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최 씨에게 되돌아온 건 남편의 두 번째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잘 살아보자던 남편이 너무나 낯설다는 최 씨.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그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보자는 지금은 6살, 9살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사촌 오빠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지난 2013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낳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 남편이 빚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갚아도 끝이 없었고 또 그간 모아온 돈으로 메워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고요. 형편이 점점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어떻게 좀 이겨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신혼 가정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주택의 조건이 일정 어떤 소득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소득이 탁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소득이 잡히기 시작하면 사실 그 임대주택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 첫째가 있었고 둘째는 만삭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도 벅찬 상태에서 다른 집을 구한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고민을 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소득이 좀 안 잡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 그게 이혼인 거죠. 근데 이게 위장이혼은 불법인데 위장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이 둘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자,
둘째를 그런데 출산한 지 넉 달 만에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우연히 첫째 아들이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요. 그 사진첩에 보니까 처음 보는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 누구지라고 하면서 최 씨가 곧장 그 사진을 보게 됐고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를 보니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아마 이 본인 3살 아들의 또 둘째까지 육아 정신없는 와중에 당연하죠. 뭐 꽃다발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온갖 연애 공세를 남편이 펼쳤던 그 것 돈도 같습니다. 없는 남편이. 예. 그래서 이 최 씨가 상간녀한테 따져 물었고요. 물으니까 남편이 와이프 다 정리됐고 호적 깨끗하다 이렇게 상간녀를 속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상간녀도 이제 죄송하다.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또 상간녀 입장에서는 또 상간 집안에서는 남편이 우리 속인 거 아니냐. 그렇죠. 사기죄로 걸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첫째도 어린데다가 갓 태어난 둘째까지. 이게 그 교수님, 네. 그 사연자분께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어떤 외도는 종결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이 그런 습벽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날까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제 그 뭐 아내분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시댁이 뭐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는 뭐 150포기씩 김장을 담는 집이 아이고. 여전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외도를 용서했습니다. 김장도 150포기씩 저렇게 담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참 서러운 순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남편이 건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작업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2, 3주에 한 번씩 집에 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씨 혼자서 2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이것만 해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또 하필이면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열경련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서 병원까지 혼자 오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도 영상통화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유치원 졸업식, 뭐 초등학교 입학식 이렇게 아빠가 좀 꼭 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특별한 날조차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제보자인 최 씨는 희귀병 하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 때문에 이 수술을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수술을 3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그 보호자 수술 동의서 이런 것만 써줬을 뿐이지 이 병원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드문드문 해줬을까요? 역시나 그 불길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빨리 가지를 않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일찍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서 핸드폰을 봤더니 그새 바람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냐 했는데 이제 죽어도 바람을 안 폈다 하더라고요. 들키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냐, 뭐라 하고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는 호적이 깨끗하고 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또 바람을 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피해자의 진술대로 건축업을 하고 자주 집을 비웠대요. 자주 비우고 그러니까 집을 비우면 남편이 없으면 그 아내가 가정고생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정고생 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이 2번째 외도를 저지릅니다. 이제 남편이 집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면 최대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고 아이들과 굉장히 잘 이렇게 놀아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카톡의 프로필을 보니까 프로필이 원래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프로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는 게 수상해서 휴대폰을 딱 살펴봤더니 일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언제부터 이런 거냐면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나는 바람을 안 피웠다고 빡빡 우겼고 그 상간녀도 불륜하지 않았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각서를 쓰게 됩니다. 각서가 정말 마음을 우리가 짠하게 만드는데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부 약속 한 번만 좀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나아가 보자. 이런 어떤 각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각서까지 쓰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자기의 아이들한테 그 상간녀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네, 뭐 터무니없는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상간녀를 애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너희도 이제 이분을 엄마라고 불러라. 하는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뭐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이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 왜냐하면 네. 위장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상간녀 쪽에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이혼했잖아. 왜 난리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제보자하고 남편, 상간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둘이 지금 바람이 났다,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상간녀는 지금도 불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끝냈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까지 했으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 상간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나 신경 쓰지 말고 애들하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라. 허허. 우리 사실혼관계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꾸 그런 주장하면 당신이 범죄가 된다라고 오히려 어이구야.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편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육권까지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 피운 남편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은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 기준은 혼인신고가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또 위장이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위장이혼했던 거는 뭐 별다른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당연히 정조 의무가 있고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했다 그러면 뭐 상간녀라든지 아니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남편은 지금 아니라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두 사람이 부부가 맞다라는 거 또 아이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이 사연자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변호사 선임이 좀 어려우시다는데 뭐 해주실 만한 좀 조언이 있으면. 사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무고죄로 진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사람이 같이 함께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시댁과 친정을 같이 오고 갔다라는 사진과 증거.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자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했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 조금 찾으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예. 우리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법률적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꼭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돌아올 거냐.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지금 이 타이밍에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티니아님 남편의 양육권 주장 100%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셨고요. 이초코님 저런 남자 좋다고 하는 상간녀의 심리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김미경님 애들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저렇게 고생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상간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창문 밖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한 학생이 건물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안에 있던 학생도 역시 가방 먼저 던지고는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뭐예요 이거? 이 학생들 캠퍼스 어딘가에서 들려온 총격 소리에 황급히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뭐야? 경찰차도 줄지어서 캠퍼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장한 경찰들도 보이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 학교와 경찰은 전체 대피령을 내려서 학생들도 모두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총소리가 났죠? 총성이 울린 곳은 바로 한 조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원생이요 조교수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던 겁니다. 이 조교수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의자인 대학원생도 범행 후 약 90분 만에 학교 안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determined that the victim and suspect knew each other, and the suspect went directly to the victim and then left Caudle Labs. At this time, it is still too early to establish a definitive motive. 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중국인이었고요. 총격가했던 대학원생은 34살 치 타이레이 씨입니다. 13년 전에는 수재라고 현지 언론에 소개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이 피의자 치 씨에 대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have never guessed that he would be the kind of person who could possibly be capable of this kind of thing. Why is that? He was always very quiet. 자, 이번엔 플로리다 가보시죠. 네, 하늘 위를 날고 있는 헬리콥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꼬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더니요. 이내 그 꼬리가 휘어지면서 그대로 헬리콥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추락한 헬리콥터, 하필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통째로 덮쳤습니다. 이 무너진 아파트 지붕에서는요.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어떡해. 추락한 헬리콥터에는 모두 3명의 구급대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1명,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던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 구급대원은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을 해서 지붕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무너진 아파트에서도 4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부상 정도가 심각하진 않았고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네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헬리콥터가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에 이륙 3분 만에 엔진 고장으로 그만 추락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망한 구급대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자, 한 소년이 강아지하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마자 강아지와 소년이 갑자기 뒤로 확 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아지가 엘리베이터 문에 딸려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곧바로 강아지 줄을 잡아 함께 매달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자,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강아지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딱 끼어버렸죠. 하지만 소년은 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 강아지는 가슴줄에서 빠져나왔고요. 소년도 함께 엘리베이터 바닥에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놀란 소년은 엘리베이터에 걸린 강아지 목줄을 잡아당겨 보는데요. 목줄 때문인지 엘리베이터마저 고장나 멈춰 버렸습니다. 목줄 잡았어야죠. 그러니까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도 곧 열렸고요. 강아지, 소년 모두 다친 곳 없이 안전하게 구출됐다고 합니다. 자신도 놀랐을 텐데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구해낸 11살짜리 소년, 누리꾼들 사이에 영웅, 히어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세워진 비행기 날개 위에 한 여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성은 2팔을 들어 올리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비상구에서 여성을 보고 있던 남성도 날개 위로 좀 올라오더니 어깨 동무를 또 합니다. 자, 또 다른 남성은 슈퍼맨처럼 한쪽 팔을 쭉 내미는 자세를 또 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날개 위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 날개 위 꽤 높아 보이죠? 무려 5m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아니, 남들이 저런 말려야 될 사람들 그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항공사 직원이라는 겁니다. 스위스 국제항공의 승무원들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인 거죠. 이 모습에 SNS에 퍼지자 화가 단단히 난 항공사 부사장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빅 주인공 동물입니다. 그냥 한번 가보시죠. 네, 작은 수영장에 장난감 보트와 그 뒤로 수상스키가 보입니다. 수상스키 타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다람쥐입니다. 사람도 코어 힘과 균형 감각이 좋아야만 탈 수 있는데 너무나도 여유 있게 사람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수상스키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상스키 타는 다람쥐, 일명 트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저 부부가요, 야생에 버려지거나 엄이 잃은 다람쥐를 구조해서 수상스키 타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은 이 부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4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스키 탄 다람쥐들도요, 11대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훈련으로 돼요, 저게? 네, 처음에는 저거 학대 아니냐 이런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수상스키 타는 다람쥐 자선 행사를 열어서요, 그 수익금 전액을 다람쥐 재활기관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관람객도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